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이번에는 손희정 문화 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을 깊이 있게 또는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으네요. 네, 저 사실 이렇게 보통 여기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는데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빛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좀 얼굴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모녀 관계를 다룬 영화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 라인이라는 작품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이 작품은 프랑스 출생으로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슬라 메이어 감독의 작품입니다. 딸이 엄마를 때려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영화 저는 재밌게 봤는데 보셨다면서요? 저 사실 어제 밤에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극장에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다들 약간 당황한 표정.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술 영화는 극장은 그 자막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을 안 켜주잖아요. 네, 앉아 있어야죠. 끝까지 다 올라가고 불이 딱 켜졌는데 사람들이 약간 동공 지진과 함께 뭐지 이게 뭐지? 약간. 네. 근데 저도 약간 어려웠어요. 좀 사실은. 특이하고 이상한 작품인 네, 건 특이했습니다. 맞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 1년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모녀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 꽤 등장을 했었고 그 영화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했었던 우리가 네. 많이 봤었던 모녀 관계가 아니라 좀 이상한 모녀 관계를 다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인하고요. 네. 또 한국 영화 중에 최근에 개봉했었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1년 동안 이제 한국 관객을 만나왔었던 조금 다른 모녀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품들 좀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평론가님께서 이제 몇 가지 작품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네, 모녀 사이를 다뤘다는 거 말고. 이게 뭐 앵커, 엄마, 윤신혜가 사라졌다부터 시작해서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 영화들 제목 한 해보니까 7편 정도가 특이한 이제 모녀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실 제작국가도 다르고 네. 장르도 다르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다른데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이제 한 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말씀하신 최신작 라인부터 좀 볼까요?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엄마 크리스티나와 첫째 딸인 마르가레트가 집안에서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엄청 뜯어 말리는데 결국 딸이 엄마에게 주먹을 날리고요. 엄마가 이제 쓰러지면서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엄마가 딸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고요. 딸에게 석 달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에게 100m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고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엄마랑 화해하고 싶어서 자꾸만 집으로 찾아오는데 뭐 상황이 해결되기보다는 네.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에는 또 누가 있냐면 아직 10대인 막내딸 마리옹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마리옹은 언니랑 엄마 사이에 껴가지고 둘 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 그쵸. 수가 없고 근데 언니가 자꾸 집에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 못 오게 하려고 집에서부터 100m를 정확하게 재서 집 둘레에 선을 그립니다. 하얀 선을 그려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석 달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인 라인은 네. 이 100m 접근 금지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네. 이렇게 긋더라고요. 근데 저도 첫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음악 피아노 반주만 나오고 네. 소리가 없이 막 그 얼굴 표정 클로즈업 해가지고 딸이 막 진짜 흥분한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도대체 왜 때린 겁니까? 굉장히 연극적으로 맞아요.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딱
쉽게 정리하자면 엄마는 철이 없고 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30이 넘은 마르가레트가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서 맨날 싸우고 다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엄마 크리스티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는 네.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새 남자친구랑 같이 동생 마리옹을 놀린 거예요. 네가 입은 옷이 이상하다. 뚱뚱해 보인다. 그걸 보니까 마리옹을 너무 아끼는 마르가레트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엄마한테 주먹을 날리게 됐었던 건데요. 엄마라는 사람이 네. 막내딸을 남자친구가 이상하고 놀리는 거죠. 네, 엄마가 놀린다고 주먹을 날리는 딸도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거니라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심리 상태 와 삶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엄마 마음속에 마르가레트 첫째 딸 너만 없었다면 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원망이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티나가 20살 즈음에 첫 솔로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피아니스트로서 전도 유망한 아티스트였는데 갑자기 네. 마르가레트를 임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 혼자 딸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피아노 강습 교사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좌절이고 스트레스인데 네. 또 첫째 딸한테는 대단한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네. 나처럼 키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집중을 했었던 건데 또 딸은 크면서 엄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뮤지션이 되기보다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팝 뮤지션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재능 낭비고 딴따라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두 모녀 사이에 굉장히 깊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0m 금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마음 사이에 놓여 있는 어떤 넘을 수 없는 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쭉 보면서 네.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작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중에 네네. 정지영 감독의 앵커하고 재미교포 감독인 아이리스 심 감독의 엄마가 굉장히 이 영화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이제 저는 이 라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임신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약간 비자발적인 임신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피아노 재능이 있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네. 약간 이런 의미여가지고. 굉장히 크죠, 그게. 네. 그리고 비자발적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네.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는 건 너무 명백하고요. 자기 이제 앞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분노가 사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철이 없는 엄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남 탓을 한다. 심지어 자식 탓을 한다는 거 보니까 네. 좋아지만 조금 철이 없다.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일이 받아치게 됐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굉장히 크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그게 언제나 여성에게 독박 육아와 여성 커리어의 박탈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좀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앵커나 엄마 같은 영화도 네.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다른데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화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으로부터 공적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박탈하는 사회. 당신은 엄마니까. 그리고 그쵸. 육아와 돌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엄마니까라고 네. 말하면서 사회가 나누지 않는 이 상황이 어떻게 엄마의 좌절과 폭력을 낳게 되고 그 좌절과 폭력이 딸을 위협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영화들이 좀 다루고 있고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엄마에게 시달리며 자란 딸들이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엄마의 사정을 돌아보게 된다는 점이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같은 경우도 마르가레트가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진 않지만 엄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들의 공통점과 어떤 이제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네.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스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네네. 앵커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엄마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간 한국계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각기 네.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지만 어떤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스위스 딸 같은 경우는 네. 못 참고 엄마한테 주먹을 날리는 거죠. 근데 한국계 딸 같은 경우는 앵커랑 엄마 둘 다 공포 영화거든요. 엄마가 옆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딸들은 거기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린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대응 방식이 다르네요. 예, 또 한편으로 스위스 엄마는 어쨌거나 계속 이제 남자친구를 새롭게 만나잖아요. 네네. 남자친구를 갈아가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한국의 엄마들은 네. 공포 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망령이 되어서 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보는 것도 좀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네. 각 작품들이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네.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인데요. 네. 이게 이제 라인이 앵커나 엄마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앵커와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딸에게 엄마가 분리되지 않는 거, 딸과 네. 분리되지 않으려는 엄마 이야기라고 네네. 한다면 사실 라인은 그 반대거든요. 그렇죠. 딸이 엄마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네. 그리고 있는데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라인과 좀 닮은 있는 작품입니다. 저 사실 이거를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화면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엇갈리는 거 보면서 약간 숨 막히는 느낌? 어떻게 보면 그 네. 감정이 사실 이 영화의 핵심적인 정서라고 할 수 그래요? 있을 텐데요. 네.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와 딸이 분리되지 네. 못한 상태로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의 감정 같은 걸 이 영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2022년 가장 주목받는 한국 영화 10편 이런 네. 것들 평단에서 많이 꼽잖아요. 네네. 시네20이라든가 영상자료 같은 거 꼽았을 때 네. 반드시 들어가는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 역의 양말복 배우의 연기, 네. 딸 역의 임지호 배우 연기도 대단하지만 놀라운 감독 데뷔작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내용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혼자서 키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혼자서 딸 이정을 키워온 수경은 딸이 이제 평생 자기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만 아니면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저번에 거예요.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와중에 20대 중반이 되어서도 독립도 안 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딸이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평소처럼 또 엄청 싸우는 거죠. 네. 차를 타고 싸우다가 화가 난 딸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차에서 딱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죽어버려라고 쭝얼거리고 편집이 딱 되면서 이 차가 갑자기 딸을 덮칩니다. 상상인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이게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네. 딸은 엄마가 고의로 덮쳤다라고 의도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격화가 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딸은 엄마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엄마는 이제 사과하지 않고 비웃는 거죠. 웃기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딸이 집을 나가게 되거든요. 네. 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엄마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 청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여자로서 새 신부의 삶을 시작한다는 어떤 기쁨에 들떠 있는데 삶의 출발, 새 출발 이런 거 생각하는 네 거군요. 남자친구한테는 또 딸이 한 명 있는 거죠. 이 남자친구 머릿속에는 딸에게 새엄마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욕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 갈등도 이제 심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제 수경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정은 과연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차 사고는 과연 급발진이었을까? 그게 네. 아니라면 도대체 뭐였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둘러싸고 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게 됩니다. 약간
이게 로맨스인가 생각하다가 아니 이거 약간 호러물인데 공포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포 영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모녀 관계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현실 공포이기도 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정이 독립하지 못한 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영화속 모녀는 서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거든요. 속옷까지 같이 입을 수 있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관계인 거죠. 네. 그래서 거리두기 자체가 안 되는 이제 모녀 관계인 건데요. 사실은 나의 어떤 정체성의 경계를 무언가 깨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심지어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는 나의 시작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존재였고 그렇죠.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리해내야 되는 존재인데 이 분리가 20살이 넘어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가 그 딸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많은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사로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공포 영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가족 간에도 선이 있어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건강하게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 분리가 안 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약간 고통으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 영화들을 통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있으면 하나 더 한번 볼까요? 사실 영화를 한 번 더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네.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 사실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영화가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가를 그러니까요. 좀 짚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만큼이나 영원하고 고전적인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다시 전통적인 부자 서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가지고 간다면 예컨대 뭐 탑건 매버릭처럼 아들이 없는 남자가 친구 아들을 막 자기 아들처럼 키운다는 네.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서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엄마와 딸 이야기는 그 모녀 관계라고 하는 관습적인 사고방식에 놓여 있는 어떤 폭력성을 성찰을 네. 하면서 뒤집어 보려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제3물결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잡한 마음을 그렇죠. 다루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들은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고 실제로 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상상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다. 실제를 보자. 어떤 부분이 있나 그리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돌봄 노동과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스러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봄과 가족과 모녀 관계를 상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회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출산을 하고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내가 돌봐야 되고 나는 엄마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관습적으로 당연히 엄마면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걸 안 한다고 하면은 약간 직무유기 아닌가? 문제가 있어. 좋아하지만 모성애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게 그렇게 이제 여성에게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을 전가할 때 모성은 위대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돌봄을 여성한테 전가하고 난 다음에 돌봄을 가치로 환산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집에서 애 낳아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시하는 사실 이 모순이 이 영화들에 들어있는 어떤 고통의 근원이기도 한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노동이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하지만 그렇죠. 난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지만 엄마 사랑해요 존경해요 네. 근데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모순을 지금 그렇죠. 해결하려고 여성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해결의 어떤 출발점에 이 모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존재하는 딸들도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딸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막상 키워보면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모녀 관계를 다루는 영화들 이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지만 네. 남자 감독들은 여전히 네. 애애올 같은 작품을 보시면요. 네네네. 여전히 엄마 위대해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별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어봤습니다. 영화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정영실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맡은 조윤주였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